새벽 3시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를 깨운 건 거칠고 다급한 두드림 소리였어요. 쿵쿵하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온 집안을 흔들어댔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남자 목소리였는데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후다닥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진우예요. 아래층 진우. 아, 박진우였구나.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진우는 아래층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었거든요. 22이 나셋 남짓한 나이에 혼자 살면서 야간 알바를 하는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도와주곤 했던 착한 총각이었어요. 왜 그래, 진우야? 이 새벽에 문고리에 손을 걸치려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망가라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현관문 빗장을 풀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진우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손목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빨리요.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급히 가방 하나를 들고 나섰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가방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몇십만 원 안 되는 현금이 전부 들어있었어요. 제 평생의 재산이랄까요? 진우가 제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진우에게 물었지만 그는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는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것 같았어요.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요.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우리를 보고 도망가더군요.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뛰어나와야 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쿵. 제가 살던 2층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진우와 저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어요. 제 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나올 때는 전등을 끄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저게 뭐야? 하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우는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던 걸까요? 골목 끝에서 우리는 멈춰섰어요. 진우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짧게 지금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어둡게 반쪽이 가려져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밤의 장면 말이에요. 진우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우리가 살던 건물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2층 제 방에 불이 켜지는 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할머니. 가족이에요. 진우의 대답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새벽 3시에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게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곧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그 가족이라는 게 설마, 혹시 제 며느리와 아들인가요? 진우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와 준호가 새벽에 제 집에 왔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몰래? 지난 몇 달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것, 아들이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까지. 진우야,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았던 거야?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건 제 안전이었어요. 진우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24시간 찜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집 2층 창문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제 잠옷 자락을 흔들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이 저를 살려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진우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가족이 저를 해치려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찜질방에 따뜻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할 진실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도 말이에요.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고마워하시기엔 일러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던 찰나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입구를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됐어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도대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걸까요? 찜질방 로비의 형광등 불빛에서 진우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순진해 보이던 총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는 구석진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 찜질방도 한산해졌고 멀리서 청소하는 아줌마의 걸레질 소리만 들려왔어요. 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들으시고 나면 많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뭘 더 망설이겠어요? 게다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제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말이에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찜질방 로비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죽이려고 한다고요? 미영이가 저를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설마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할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느리분과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았냐고. 그 질문을 받으니 참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엔 정말 좋았거든요. 미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5년 전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35살 된 아들이 워낙 일만 하느라 결혼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준호가 데려왔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온 미영이가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뻤고 무엇보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거든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었어요. 결혼 준비도 제가 앞장서서 했어요. 혼수며 예물이며 신혼집 마련하는 것까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썼다고 봐야죠. 당시 적금 통장에 있던 3억 원을 거의 다 털어서 준호의 신혼집을 장만해줬어요. 강남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30평대 깔끔한 집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명절에 와서 제가 준비한 차례상에 이것저것 트집을 잡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한다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어요. 그 다음엔 아예 명절에 안 오더라고요.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미영이 집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미영이가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영이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니까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남겨진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산지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어요.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TV 보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급기야는 제가 30년 동안 운영했던 한정식집까지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정식집은 제 자랑이었어요. 남편이 아플 때도 그 집 덕분에 병원비를 댈 수 있었고, 준호 대학 등록금도 거기서 나온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영이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낡은 장사는 안 맞는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준호가 완전히 미영이 편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미영이와 의견이 다를 때마다 준호는 항상 미영이 말만 들었어요. 심지어 제가 너무 구시대적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25년 동안 키운 아들이 고작 2년 사귄 여자 편만 들다니.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결정타가 된 건 지난 겨울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미영이가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틀 동안 방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안부조차 묻지 않더라고요. 진우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뭔가 더 심각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진우야, 그런데 넌 어떻게 이런 걸 알았던 거야? 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자신이 사실 탐정이라고요. 22살짜리가 무슨 탐정이냐고 했더니 정식 탐정은 아니고 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조수라고 하더라고요. 형이 탐정 일을 한다고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왜 그렇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왜 미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대요. 탐정사무소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미영이 이름이 나온 거였어요.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봤더니 보험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 사기라고요? 그럼 미영이가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뜻인가요? 진우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미영이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미영이의 남편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3명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에 사고사했고, 두 번째 남편은 2년 전에 병사했대요. 모두에게 보험금이 나왔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준호는 세 번째라는 뜻인가요? 더 이상한 건 세 사람 다 결혼한 지 1년 안에 죽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두 미영이가 보험금 수혜자였고요. 미영이의 패턴을 보면 보통 결혼 1년 후에 남편을 없애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를 타겟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집을 팔라고 요양원에 가라고 그렇게 조르고 조른 거였던 거죠. 제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를 직접 제거하려는 거였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미영이가 단순히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였다니.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제 안전만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도 이미 미영이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들은 대화에서 준호도 저를 제거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준호까지,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까지 저를 죽이려 한다고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준호가 저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건 미영이와 결혼한 이후였거든요. 미영이가 계속 주입시켰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며느리야 처음부터 남이었지만 준호는 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아야 했고 그들의 음모를 막아야 했어요. 진우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며칠 동안 숨어 있으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함정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숨냐고 물어봤더니 탐정사무소에 안전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달라고 했어요.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요. 미영이는 지금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만약 제가 나타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없애려고 할 테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찜질방이 조용해졌어요.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진우가 손을 흔들자 차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진우보다 조금 큰 남자였는데 아마 진우가 말한 형인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모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했어요. 후회했냐고 진우가 물어봤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후회 안 한다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그게 제 아들이라고 해도 말이라고요. 차가 한적한 건물 앞에 멈춰섰을 때는 이미 새벽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민호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희미한 아침 햇살에 비쳐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그럴듯한 사무소였어요. 민우라는 청년이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진우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사무소 안은 의외로 넓고 깔끔했습니다. 한쪽에는 각종 장비들이 놓인 책상과 컴퓨터가 있고 다른 쪽에는 소파와 간이 침대가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지난 몇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였던 제가 어느새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니.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은 피곤해서 죽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영이의 가짜 미소가 보이고 준호가 차갑게 저를 대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진우가 저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민우의 목소리에 깼어요.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우와 진우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건물 복도였어요. 새벽 3시 20분경 3명의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화면 속 미영이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표정도 차가웠습니다. 준호 역시 긴장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어요. 이들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받은 범죄자들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녹음된 대화였어요. 제 방 안에서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준호가 제가 어디 갔냐고 묻는 소리, 미영이가 당황하는 목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가 계획을 바꿔서 추락사고로 만들자고 하는 소리까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였어요. 민우가 설명해주는 새로운 계획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후 제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저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순간을 현행범으로 잡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후 저는 몇 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 영순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집에서 잘 때 고마웠다고 하니까 영순이가 당황하더라고요. 어제 저희 집에 온 적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일부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방이 어수선해져 있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도 열려 있고 서랍도 뒤져진 것 같아서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어요. 영순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슷한 전화를 몇 명 더에게 걸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고 저는 계획대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진우가 알려줬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고요. 미영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집을 비워서 도둑이 들었나 보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여자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걱정하는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다니. 그 연기력이 무섭도록 완벽했어요. 그날 밤 9시쯤 제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미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디 계셨냐고 묻더라고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친구 집에서 잤다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정말 도둑이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방이 좀 어수선했긴 한데 없어진 건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미영이는 그래도 무서우시잖냐면서 내일 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후 민우가 완벽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이제 그들이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은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우울하게 보였어요. 마치 오늘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와 진우는 각종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제가 봐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삼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하고 저는 그들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제 목숨을 걸고 있다니. 72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긴장돼서 죽을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각오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어요. 진우가 제 손에 작은 버튼을 쥐어줬습니다. 누르면 즉시 신호가 가는 비상벨이었어요.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도 주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사용하라고 했어요. 민우가 마지막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3시쯤에 미영이한테 전화해서 혼자 있으니까 무서우니 와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들이 분명히 올 텐데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쓸 거라고 했어요. 아마 독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을 가져올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놀라셨으니 기력을 보충하시라면서 드리겠다는 거죠. 그럼 자연사처럼 보이니까요. 저는 절대로 그걸 마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실제로 독이 들어있으면 위험하거든요. 대신 그들이 독을 탄 음료를 가져오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완벽한 계획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계획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제가 정말로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만에 돌아가는 우리 집이었는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라 생사가 결정될 전쟁터 같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1층 진우가 살던 방을 보니 이상했어요. 문이 열려 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이사 간 건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당연한 거였어요. 진우는 탐정이었고 처음부터 저를 도우려고 일부러 그 방에 있었던 거니까요. 2층 제 방에 들어가니 정말로 어수선했어요. 서랍은 뒤져 있고 이불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저를 찾으려고 뒤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새삼 실감이 났어요. 삼시 정각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대한 떨리는 목소리로 혼자 있으니까 무서우니 잠깐 와줄 수 있냐고 했어요. 미영이는 물론이라고 하면서 준호와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오늘 이 일이 끝난 후에 저는 어떻게 될까요? 30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2명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미영이와 준호가 오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문 밖에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희예요. 드디어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미영이와 준호가 서 있었어요. 미영이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고 준호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완벽한 가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제가 말하자 미영이가 방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어요. 그 눈빛이 예리하게 방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정말 이상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모른다면
정말로 걱정하는 며느리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마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말이에요. 거실에 앉은 미영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병에 들어있는 음료였습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건강 음료 같았지만 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홍삼 음료예요. 몸에 좋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게 바로 독이 들어간 음료구나. 미영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저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친절하게 대했던 그 손으로 말이에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비상벨을 눌러야 할지, 언제 민우와 진우가 나타날지. 고마워요, 미영아.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화장실로 가면서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어요. 이제 민우와 진우가 올 거예요.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이걸로 끝날까?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미영이가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확실해. 하지만 혹시라도, 혹시는 무슨, 이미 2번이나 성공했는걸. 2번이나 성공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도 엄마니까.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이미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 우리 약속 잊었어? 이 일 끝나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잖아. 새로 시작한다고요? 제 돈으로요? 제 재산으로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알겠어. 그럼 빨리 끝내자. 그래. 어차피 늙은이 한 명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 한 명이라고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준호가 정말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저를 그냥 없어져도 되는 늙은이로 본다니.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미영이의 표정이 더 차가워져 있었고, 준호는 아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음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물어보자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홍삼이에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이상했어요. 민우와 진우가 왜 안 오는 거죠? 분명히 비상벨을 눌렀는데. 혹시 1층에 있던 진수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미영이와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진우요? 누구죠? 1층에 살던 대학생이에요. 아, 그 사람요? 어제 이사 갔던데요. 거짓말이에요. 진우는 탐정이었고 저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던 거니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님,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미영이가 강압적으로 병을 제 입에 갖다 댔어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싫어요. 제가 병을 밀어냈어요. 어머님, 왜 안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왜요? 몸에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잖아. 독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영이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고 준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다 알고 있어, 미영아. 내가 누군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미영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그럼 왜 이렇게 덫에 걸린 척했죠? 너희들을 잡기 위해서였어. 잡는다고요? 할머니 혼자서요? 미영이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설마 그 진우랑 민우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요. 탐정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도 다 봤고요. 뭐라고? 그럼 우리 계획이 모두 발각된 걸까요?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그들을 먼저 처리했어요. 처리했다고?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곧 그들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미영이가 소름 끼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우와 진우가 정말로 거짓말이지? 하지만 미영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진이었는데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끝인 건가요? 정말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미영이가 가방에서 다른 걸 꺼냈어요. 주사기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어요. 안 돼. 저는 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준호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소용없어. 볼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준호야, 제발. 미안해, 엄마.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그 순간 정말로 절망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요. 잠깐. 제가 소리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미영이가 주사기를 들고 있는 손을 잠시 멈췄어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니? 우리 가족이 된 것도? 미영이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 답변을 듣고 나니 슬픔보다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 미영아. 너는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72세 늙은이라고 우습게 봤지. 하지만 틀렸어. 제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비상벨이 아니었어요. 진우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 호신용 스프레이였습니다. 미영아, 이것도 계획에 있었니? 제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순간 미영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혼란을 틈타 저는 문으로 뛰어갔어요. 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층에 내려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경찰차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우와 진우가 경찰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할머니. 진우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당신들이 죽었다고. 거짓 정보였어요. 우리가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미영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요. 그 순간 뒤에서 미영이와 준호가 뛰어내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미영, 이준호, 당신들은 살인미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미영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할머니, 녹음은 잘 됐나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저는 제 옷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진우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한테 준 거였어요. 완벽해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는 그쳤고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냈어요.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영은 지금까지 총 4명의 남편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리고 이준호는 공범으로 확정됐다고 했어요. 4명이나요? 생각보다 더 많았네요.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더니 미영이는 무기징역 이상, 준호는 최소 20년 이상은 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20년. 준호가 나올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차 한 잔을 끓였어요. 혼자 마시는 차 맛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요. 자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마시는 차의 맛 말이에요. 창밖을 내다보니 평범한 일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새들이 지저귀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며칠 후 민우와 진우가 찾아왔어요. 둘 다 멍이 들어있긴 했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사실 그들이 위험에 빠진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미영이를 속이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보다 할머니가 더 훌륭한 탐정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들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아니에요. 마지막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신 건 정말 대단해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더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김미영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해칠 뻔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민우가 물었어요. 글쎄요.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사실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거잖아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요? 탐정 일 말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탐정이라고요? 72세 넘은 할머니가요? 할머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진우도 거들었어요.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가정 내 갈등이나 노인 대상 범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만한 분이 없을 거예요. 용감하고 지혜롭다니.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남편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한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정심아,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새로 시작해.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꿈에서 깨고 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고 견뎠는지 이제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봄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 씨, 저예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탐정 일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저 같은 할머니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와, 정말 좋아요, 할머니.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72세의 나이에 탐정이 되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의뢰는 사기꾼에게 속은 할머니 사건이었어요. 70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해서
평생 모은 돈을 잃을 뻔했는데 저희가 나서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두 번째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 며느리를 설득해서 상담을 받게 만들었어요. 40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민우와 진우는 항상 감탄했어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요. 나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는 마음을 쉽게 열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걸 귀신같이 알아낸다고요. 할머니는 정말 타고난 탐정이에요. 진우가 말했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신 경험이 정말 대단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제가 평생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구나.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민우와 진우, 그리고 탐정 사무소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저를 배신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은 저를 소중히 여겨주었어요. 나이 차이가 50살 가까이 나는데도 우리는 정말 잘 맞았어요. 민우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도 동료로 대해주었고, 진우는 마치 진짜 손자처럼 저를 챙겨주었어요. 사무소에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도 저를 선배 탐정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주었어요. 어느 날 사무소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민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요? 네.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정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74세가 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러 가야 해요. 80세 할아버지가 가짜 보험 설계사에게 속아서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거든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진우가 물어봤어요. 언제든지 준비됐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도 정에 실현하러 가봅시다. 사무소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미영이와 준호에게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저를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탐정 할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저의 새로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와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정의로운 하루가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처럼 74세에도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말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